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강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부채 문제와 정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S&P 500은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을 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4.5%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에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의 의미와 향후 금리, 국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S&P 500, 나스닥 100, 장기채 ETF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일수록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판단하고 전략을 세워보세요.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 신청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전해져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미국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이 상당한 경제적, 재정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이것이 재정지표의 하락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한다라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S&P 500 지수나 국채금리 지수에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S&P 500이 시간외 거래를 보니까 129까지 하락한 상태더라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4.49%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장세에 이 영향이 조금 더 반영돼서 더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무디스는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C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걸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으로 나눠서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 11월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이때도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서 1년 정도 기다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지켜보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였으면 작년에 진작에 낮췄을 텐데요. 트럼프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새 정부에서 국가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준 측면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막상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관세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도지 만들어서 지출 줄이는 것도 그렇고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의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벌써부터 감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니까 미국은 지금 부채를 줄여야 될 판에 더 늘리는구나. 그럼 이거 해결 안 되겠네 라고 무디스가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부채 규모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그만큼 GDP가 성장한다면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미국이 어떻습니까? GDP 성장률은 정체되고 있고 부채는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보통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2~3% 수준을 유지하는 게 보통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5%를 넘으면 우려할 수준이라고 보고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23년에 GDP의 6.2%까지 올랐고요. 2024년에는 6.4%, 이렇게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GDP 성장률은 정체됐으니까요. 재정 적자 비율이 크게 늘어난 2008년에도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채를 늘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때 늘린 부채 5년 만에 다 회수를 해서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다면서 15%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 적자를 늘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일시적인 증가기 때문에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늘리거든요. 2008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일단 제로 금리를 선언하고 부채를 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부채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자가 싸니까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낮은 이자일 때 부채를 빨리 상환하고 나서 비율을 적당히 맞춰 놓은 다음에 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채를 다 처리하기도 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걸 갚으려니까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2020년에 10년 국채 금리가 0.6%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지금은 4.5%에 육박하거든요. 7, 8배 오른 거죠. 10년 국채 금리라는 건 미국에서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 외에 각종 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가 되는 지표예요. 이렇게 금리가 쌀 때 일반 대중을 상대로 마구 발행했던 국채의 3분의 1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럼 이걸 만기 연장해서 재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금리가 4.5%에 육박하니까 이거는 7, 8배 오른 거잖아요. 원래 목표대로라면 연준은 금리를 다시 인하를 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2.5% 정도까지는 낮추면은 그래도 감당 가능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금리를 실제 예상만큼 낮추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자 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금리가 마구 오르면은 일단은 좋은 거죠. 난 이미 싸게 빌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만기를 앞두고는 불안해지잖아요. 내가 만기 연장을 할 때 결국 그 높아진 금리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금리가 낮아지길 원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금리를 낮춰라 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은행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건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월한테 금리 낮춰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취한 방법이 객기를 부리는 거죠. 관세를 부과해서 경기 침체 오게 하겠다. 경기 침체 오면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금리가 낮아지지 않겠냐라면서 보란듯이 질렀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 금리가 낮아지는 것 같다가 결국 자경단이 뜨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버렸죠. 결국 이런 모든 노력들이 실패를 하고 이제 남은 건 높아진 금리로 재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국채를 추가로 더 발행을 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원래 하려고 했던 감세 공약을 의회에 결국 제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2017년 감세법에 따라서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소득세 감면,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이런 걸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10년간 3조 8천억 달러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그럼 이 세수를 어디서 채우느냐? 같은 법에서는 메디케어 혜택을 축소하고 친환경 연료 보조금 삭감 이런 걸 해서 만회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다 더해봐야 8,900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보면 최소 2조 5천억 달러의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국채 이자까지 더해지면 3조 3천억 달러의 돈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최소 2조, 많게는 3조 달러의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보자고요. 만기가 돼서 온 사람한테 재연장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빚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앞으로 소득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출을 더 해달라고 하면 정말 이 사람 갚을 수 있을까? 그럼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거죠. 다행히 이 법안은 공화당에서 재정을 강조하는 반대파들이 있어서 부결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은 신용 등급이 내려간 거고요. 앞으로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재정은 더 악화되고 그럼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금리는 또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미국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키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은행의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은행은 보유한 자본 대비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있거든요. 이 기준을 완화해서 시중에 풀리는 국채를 은행이 흡수하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계획인데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은 더 많은 국채를 살 수 있고 국채 금리가 안정된다는 겁니다.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SLR 규제가 완화되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이런 은행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국채를 더 많이 사라, 이런 딜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SLR 규제가 있는 이유가 은행의 안정성을 위한 거잖아요. 은행이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면 이 자산이 무너졌을 때 은행 자체도 부실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LR을 완화한다면 국채를 안정시키려다가 은행의 부실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가 한번 국채의 신뢰를 과신해서 관세를 통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했다가 역으로 국채의 신뢰가 훼손되면서 몰렸던 걸 상기해 보면은 이번에도 은행의 신뢰를 과신해서 자칫 은행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국채 무너지고 달러 무너진 데 이어서 은행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제시되는 게 연준이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최후 수단으로 연준도 직접 개입해서 채권을 매입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건데요. 연준이 이렇게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건 극단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겁니다. 시중에 돈을 뿌리는 방식, 이건 그 뒤에 발생할 부작용들을 감수해야 돼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다행히 부작용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푼다고 해서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팬데믹 때는 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물가가 폭등하고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여기서 5년 만에 그 물가가 다시 진정되는 게 확인되기도 전에 이걸 또 한 번 시도하는 건 정말 큰 모험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둘씩 소실되고 있는데 정작 성과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이 방법을 시행한다면 그래도 물가의 안정이 확인되는 그런 시점에나 가능한 방법이에요. 지금 약간 희망이 보이는 게 4월까지 CPI 물가가 2%대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가가 관세의 영향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했어요. 4월 이후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이 크게 줄었는데 4월까지는 이게 괜찮아요. 이미 그 전에 수입된 상품의 재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진되는 5월 이후 3, 4개월 동안 미국의 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가의 흐름을 주목할 것 같아요. 만약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면 연준이 개입할 수 있다는 하나의 카드가 미국으로서는 추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추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미 간의 무역 협상이 잘 타결이 돼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 관세 협상도 무난히 종결이 되고 다시 미국이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와야 됩니다. 그게 모두 3, 4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 그 전에 신용 등급이 하락으로 인한 금리가 상승하고 부작용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은 아슬아슬한 타이밍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치권이 양극단에서 칼춤을 추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먼저 움직이느냐, 재무부가 먼저 움직이느냐, 아니면 그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먼저 올 것이냐, 이 속도 싸움이 앞으로 시장에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건 우리 투자자 모두가 직면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회도 커지는 법이죠.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ETF를 어떻게 모아가야 될지, 지금 점검할 종목은 무엇인지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 마지막 모집 중입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우리 함께 미국 ETF 투자 제대로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